이 늙은이가 정말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떨리는 손이 미끄러져 물컵에 물이 쏟아지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관절염으로 굳어진 손가락은 이미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물은 정확히 소파 옆에 놓인 며느리의 명품 가방 위로 쏟아졌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더니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거칠게 제 어깨를 밀쳤고 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바로 그때 방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재아가 그만해! 남편이 한 손을 제게 뻗으며 그 상황을 저지하려 했지만 유진이가 가로막으며 소리쳤어요. 맨날 집만 대면서. 그 순간 남편이 균형을 잃고 휠체어에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신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으로 기어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죠.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남편과 단둘이 분당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마련한 이 큰 집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올해 35입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아이는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강남의 유명한 로펌에서 실력 있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죠. 그래도 틈틈이 저희 부부를 챙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찡합니다. 민준이가 3년 전에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유진이라는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했거든요. 첫 만남에서부터 유진이는 저희에게 깍듯했고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가 저희에게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었죠.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얄궂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되어 저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무릎 관절염까지 심해져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남편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마비가 와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처음에 저희는 계속 분당에서 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준이가 완강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매일 분당까지 오가며 어머니, 아버지 돌봐드릴 수는 없잖아요. 집도 넓은데 뭐가 문제예요? 결국 저희는 민준이네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저희를 돌봐줄 간병인을 구해주었죠. 김영숙 씨라는 55살의 간병인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15년 넘게 간병 일을 해오신 베테랑이었는데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8시까지 저희를 돌봐주셨죠. 제 약 먹는 시간을 빼먹지 않고 챙겨주고 남편의 재활 운동도 꼼꼼히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휠체어 타고 아파트 정원 한 바퀴 돌까요? 벚꽃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영숙 씨는 이렇게 저희의 작은 일상에도 기쁨을 찾아주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기도 하고 남편이 즐겨보던 장기 프로그램을 틀어드리기도 했죠. 저희는 어느새 영숙 씨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유진이도 처음에는 영숙 씨에게 친절했습니다. 영숙 씨,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저희가 영숙 씨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금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 찰나의 표정은 제 눈을 피하지 못했죠. 어느 날 저녁 영숙 씨가 퇴근한 후 유진이가 거실에서 민준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 두 분 다 거동이 불편하신데. 그건 그런데 영숙 씨가 좀 너무 편하게 구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도 보니까 어머님이랑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있더라고요. 일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숙 씨는 저희와 차를 마시면서도 늘 제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남편의 혈압을 재며 건강 상태를 살폈는데 말이죠. 하지만 유진이 눈에는 그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민준이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불편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가 원해서 온 거잖아. 맞습니다. 민준이는 진심으로 저희를 모시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의 마음은 달랐나 봅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어머님, 아버님 하며 다정하게 대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의 차이를요. 며칠 후 유진이가 또 민준이에게 영숙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에서였는데 아마 저희가 듣고 있다는 걸 모르고 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며칠 관찰해 봤는데요. 영숙 씨가 우리 집 물건들을 너무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아끼는 찻잔으로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야 뭐. 간병인이니까 집 물건 좀 쓸 수도 있지. 그래도 좀 그래요. 그리고 어제는 냉장고에서 제가 사둔 수입 치즈도 꺼내 드시던데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사실 그 치즈는 영숙 씨가 제 간식으로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저도 먹을 수 있는 저당 치즈였는데 영숙 씨가 본인 돈으로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둔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 치즈는 영숙 씨가 본인 돈으로 사다 준 거야. 내가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치즈라서. 유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말했죠. 아,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네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유진이의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었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요. 내가 화장대 위에 놓아둔 진주 귀걸이가 없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거 있잖아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그 귀걸이가? 확실해? 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분명히 있었는데. 유진이의 시선이 영숙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영숙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화장대 쪽에는 가지도 않아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가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죠. 유진아, 잠깐만. 어제 내가 목욕하러 들어가면서 귀걸이 빼서 세면대에 놓는 걸 봤어. 혹시 거기 확인해 봤니? 유진이는 마지못해 화장실로 갔고 잠시 후 귀걸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아, 여기 있었네요. 제가 깜빡했나 봐요. 하지만 영숙 씨를 향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만 흐를 뿐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영숙 씨는 억울함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일했고 유진이는 오히려 더 까칠하게 굴었습니다. 제가 영숙 씨 편을 들었다는 게 못마땅했나 봅니다. 결국 일주일 후 유진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간병인을 바꾸는 게 어때요? 제 친구가 아는 분이 있다는데 경력도 오래되고 훨씬 전문적으로 일한대요. 저희는 말도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영숙 씨는 저희에게 가족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 당신이 불편하다면 바꾸는 게 맞겠지. 그래도 부모님이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다행히 그렇게 일단락되어 저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닥쳐올 폭풍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숙 씨가 우리 집에 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영숙 씨와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요. 아침마다 영숙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안전하게 시작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영숙 씨는 단순히 저희 몸만 돌봐주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당뇨 때문에 단 것을 못 먹는다고 하니 집에서 직접 저당 쿠키를 구워다 주기도 했고 남편이 재활을 위해 왼손으로 글씨 연습하는 걸 보고는 예쁜 글씨 연습장을 사다 주기도 했죠.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숙 씨를 대하는 유진이의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는 골프 약속이 있어 나갔고 유진이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영숙 씨는 주말에도 나와서 저희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진이의 표정이 유독 굳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제게 혈압약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봐. 사실 저는 유진이와 영숙 씨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차마 그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가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방으로 모시러 가자 유진이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숙 씨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 같지 않으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영숙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유진이가 노트북을 덮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간병인은 간병만 하면 되는데 너무 사적인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 같아서요. 아까도 보니까 어머니 걱정거리가 뭐냐고 묻던데 그런 건 가족이나 물어볼 일이지 간병인이 물어볼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 씨의 따뜻한 관심을 오지랖으로 받아들이는 유진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유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영숙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안방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여보, 오늘 영숙 씨가 또 선을 넘었어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한테 걱정거리가 뭐냐고 캐묻더라고요. 간병인이 왜 그런 사적인 걸 물어요? 그리고 아버님 재활 운동시킬 때도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우리가 정해준 스케줄대로 하면 되는데 왜 자기 판단으로 바꿔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거 아닐까? 경험?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경험이 많다고 우리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어머니 식단도 자기가 알아서 바꿨대요. 의사가 정해준 식단이 있는데 왜 맘대로 바꿔요? 사실 그 식단 변경은 제가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준 식단이 너무 맛이 없어서 영숙 씨에게 조금만 바꿔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유진이는 그걸 영숙 씨의 독단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가 저희와 차를 마시고 있으면 일부러 거실을 지나가며 한숨을 쉬었고, 영숙 씨가 남편과 장기를 두고 있으면 일하는 시간에 놀고 있네요라고 빈정거렸죠. 영숙 씨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예전처럼 편안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저희와 대화할 때도 자꾸 유진이의 눈치를 받고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워 했어요. 어머니, 제가 차 마시는 게 며느님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냥 물만 마실게요. 영숙 씨의 그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영숙 씨. 그런 말 하지 마. 이 집에서 차 한 잔 편하게 못 마시면 어디서 마시겠어? 하지만 영숙 씨는 씁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유진이가 영숙 씨의 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봤습니다. 마치 그 안에 우리 집 물건이라도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죠. 영숙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유진이는 영숙 씨가 앉았던 의자 주변을 살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유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유진이가 본격적으로 영숙 씨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영숙 씨가 조금 일찍 퇴근한 날이었는데 유진이가 부엌을 뒤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사온 수입 올리브 오일이 없어졌어요. 제가 놀라서 나가보니 유진이가 부엌 찬장을 모두 열어놓고 찾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오일? 어제는 못 봤는데. 분명히 여기 놨는데 없어요. 비싼 거였는데. 유진이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영숙 씨가 가져간 것처럼 암시하는 듯 했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유진이가 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제 올리브오일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내가 아끼는 향수 샘플도 없어졌고, 민준이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영숙 씨가 그런 걸 가져갔을 리는 없지 않나?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영숙 씨밖에 더 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올리브 오일은 주방 하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끝까지 올리브 오일을 찾지 못했고 그 일은 영숙 씨가 가져간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민준이도 처음엔 영숙 씨를 믿었지만 유진이가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니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혹시 영숙 씨가 집안 물건을 만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민준이의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준아, 영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3개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진이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민준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유진이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의심하기보다는 간병인을 의심하는 게 더 쉬운 선택이었겠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집에 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요. 남편은 불편한 손으로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일러. 민준이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유진이의 질투와 의심이 점점 커져가는 걸 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올리브오일 사건 이후로 유진이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이 없어졌다는 식의 애매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모함으로 바뀌었죠. 그해 11월의 어느 추운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쯤이었을 거예요. 영숙 씨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출근했는데 현관에서부터 유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진이가 팔짱을 낀 채 영숙 씨를 노려보고 있었고 영숙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어제 제가 침실 서랍에 넣어둔 현금이 10만 원 부족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침실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요. 유진이가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럼 돈이 혼자 걸어나갔다는 건가요? 이 집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영숙 씨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영숙 씨가 아니라고 하잖아. 혹시 내가 잘못 센 건 아니니? 유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제가 영숙 씨 편을 든다는 게 못마땅하다는 듯이요. 어머니는 너무 순진하세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고 저는 그런 영숙 씨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자마자 유진이는 준비했다는 듯이 증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메모를 보여주며 말했죠. 여보, 내가 다 기록해뒀어요. 10월 15일 화장품 샘플 없어짐. 10월 23일 수입 초콜릿 없어짐. 11월 2일 현금 5만 원 부족. 오늘은 10만 원이에요.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어요. 민준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영숙 씨가 그런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헌신적인 척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유진이는 준비한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숙 씨가 어머니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일찍 왔는데 아버지가 휠체어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영숙 씨는 부엌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간식 먹고 있었고요.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영숙 씨는 남편의 재활 운동을 도와준 후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권한 사과를 먹었을 뿐이었어요. 남편도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고 해서 거실에 모셔다 드린 거였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건 오해야. 내가 영숙 씨한테 좀 쉬라고 했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잠깐 앉아서 쉴 수도 있지. 하지만 유진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숙 씨한테 너무 정이 드셔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 간병인이라면 근무 시간 중에는 자기 일에만 집중해야죠. 민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돈 문제는 좀 더 지켜보자.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니까. 그날 밤 저는 영숙 씨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한테는 이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알아, 영숙 씨. 나는 믿어. 조금만 참아봐.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가 또 다른 증거를 들고 왔어요. 이번에는 영숙 씨가 우리 집 물건을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어제 영숙 씨가 퇴근할 때 봤어요. 우리 집 수건을 가방에 넣더라고요. 사실 그 수건은 영숙 씨가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재활 운동을 도울 때 쓰려고 직접 준비한 것이었죠. 하지만 유진이는 그것마저 도둑질로 몰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도 완전히 유진이 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돈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한두 번이면 오해일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영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민준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영숙 씨를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 감싸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어머니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도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영숙 씨를 변호하려 했지만 민준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쉬셔야죠. 이런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을 리 없잖아요. 결국 며칠 후 민준이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까지만 영숙 씨를 두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간병인을 구해볼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꼭 그래야겠니? 영숙 씨 말고는 우리를 이렇게 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머니, 신뢰를 잃은 사람과 계속 함께 지낼 수는 없어요. 더 좋은 분을 구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의 억울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우리를 진심으로 돌봐준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 씨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 했습니다. 영숙 씨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 곁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영숙 씨가 더욱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영숙 씨, 정말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며느님 입장도 이해해요. 저도 며느리니까요. 다만, 영숙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건강 꼭 잘 챙기세요. 특히 약 드시는 시간이랑 재활 운동은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저희를 걱정하는 영숙 씨가 천사 같았거든요. 영숙 씨가 떠난 그날 집안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기운이 없어 보였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직 유진이만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했죠. 이제 마음이 편하시죠, 어머니? 새로운 간병인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봤으니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 두려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영숙 씨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로운 간병인이 왔습니다. 정미애 씨라는 45살의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영숙 씨와는 사뭇 달랐어요. 무표정한 얼굴에 기계적인 미소, 그리고 왠지 모르게 차가운 눈빛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이가 현관에서 정미애 씨를 맞이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둘이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보니 처음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정미애 씨예요. 경력이 20년이 넘으셨대요. 대형 병원에서도 일하셨고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정미애 씨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인사 말에는 아무런 온기가 없었어요. 영숙 씨가 처음 왔을 때 보여준 진심 어린 미소와는 너무나 달랐죠. 민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간병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간병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 씨보다 200만 원이나 비쌌거든요.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니? 제 질문에 유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실력이 다르니까요. 정미애 씨는 전문 교육도 받으셨고 노인 간병 전문가예요. 하지만 그 전문가의 첫날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정미애 씨는 시간만 되면 칼같이 일을 시작하고 끝냈지만 그뿐이었어요. 남편의 재활 운동을 도와줄 때도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다루듯 기계적이었고 제게 약을 건넬 때도 그저 의무적으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약 시간입니다. 짧고 무뚝뚝한 말투에 저는 움츠러들었어요. 영숙 씨는 항상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 주었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미애 씨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대충 데워서 상에 올렸어요. 영숙 씨가 정성껏 끓여주던 따뜻한 국물 요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국은 안 끓이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정미애 씨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요리는 제 업무가 아닙니다. 간병이 제 일이죠. 하지만 계약서에는 식사 준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가 막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진이가 정해준 사람인데 벌써부터 불평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정미애 씨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한참을 기다리게 한 후에야 마지못해 휠체어를 밀어주었고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도 핸드폰을 보느라 못 들은 척했어요. 하지만 유진이가 집에 있을 때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혈압 재드릴게요. 편하신가요? 아버님, 재활 운동 시간인데 오늘은 조금 더 하시겠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친절했죠. 유진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고 저는 그런 연극을 보는 게 역겨웠습니다. 정미애 씨가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영숙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밝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던 영숙 씨,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던 영숙 씨가 그리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오후 정미애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혼자 누워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목이 말라 힘들어하고 있었죠. 정 씨,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나요? 3번이나 불렀지만 정미애 씨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결국 제가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물을 가지러 갔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유진이가 일찍 퇴근한 거였죠. 순간 정미애 씨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왜 혼자 움직이세요? 유진이가 들어오자 정미애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혼자 움직이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넘어지실 뻔했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제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유진이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간병인이 계시는데 왜 혼자 하려고 하세요? 그냥 목이 말라서. 정미애 씨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아버님 약 챙기러 갔다 오는 사이였어요. 어머님이 너무 조급하신 것 같아요.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유진이는 정미애 씨의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믿고 싶었겠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가 그립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미애 씨가 점심 먹으러 나간다며 2시간이나 자리를 비운 거예요. 남편이 화장실이 급했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저는 혼자서는 남편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참다 못해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평생 자존심이 강했던 남편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얼마나 비참해했는지 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정미애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이나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남편이 혼자서. 정미애 씨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제 개인 시간입니다. 계약서에도 1시간 휴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시간이라면서 왜 2시간이나? 길이 막혀서 좀 늦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며느님한테 말씀하세요. 전 며느님이 정해준 대로만 일합니다. 그 차갑고 무례한 말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 씨는 점심시간에도 늘 저희 곁에 있으면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근무 시간과 개인 시간을 구분했어요. 저녁에 민준이가 왔을 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유진이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도 정미애 씨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셨대요. 점심시간인데 자리를 지키라고 하셨다면서요? 민준이가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간병인도 사람이에요. 쉬는 시간은 보장해 주셔야죠. 저는 남편의 일을 말하려 했지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아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또다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영숙 씨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우리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진 않을까? 그리고 언제쯤 이 악몽 같은 날들이 끝날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미애 씨가 온 지 2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유진이가 완벽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유진이는 마치 서로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주말 근무로 일찍 나간 날이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 거실로 나왔는데 유진이와 정미애 씨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오늘은 대충 하고 우리 쇼핑이나 갈까? 유진이가 정미애 씨를 언니라고 부르는 걸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어차피 남편은 저녁 늦게나 올 거고 노인네들이야 방에만 있으면 되니까. 유진이의 그 차가운 말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네들이라니요. 저희를 그렇게 부르다니.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유진이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미소는 가짜였고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정미애 씨도 마지못해 일어나 형식적으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약 드실 시간인데 준비할까요? 그날 오전 유진이는 정말로 쇼핑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정미애 씨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2시간이면 충분하지? 잘 부탁해. 정미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대충 봐드리고 있을게. 대충 봐드린다는 그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는 그저 대충 돌봐도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유진이가 나간 후 정미애 씨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한참을 기다리게 했고,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죠. 하루에 몇 번씩 물 달라고 하시니 일이 안 되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후로 목이 말라도 참았습니다. 폐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미애 씨는 대충 차려놓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차가운 반찬들 뿐이었어요. 영숙 씨가 정성껏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과는 천지 차이였죠. 이게 다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정미애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먹기 싫으면 말고요. 저도 바빠요. 그 무례한 말에 저는 입맛을 잃었지만 약을 먹어야 해서 억지로 몇 숟가락 떠넘겼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다가 그만 국그릇을 엎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남편이 더듬거리며 사과했지만 정미애 씨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래서 노인 간병이 힘들다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는 대기업 임원으로 당당했던 남편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오후가 되어 유진이가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미애 씨가 갑자기 부지런해지더니 청소를 시작했고, 유진이는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며 연기를 시작했죠.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왔어요. 정미애 씨, 어머니 아버님 괜찮으셨어요? 정미애 씨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점심도 잘 드시고 낮잠도 푹 주무셨어요. 아버님은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자 유진이의 연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해서 저희 방으로 가져다 주고 남편의 약도 챙기고 심지어 제 발 마사지까지 해주었어요. 어머니, 다리가 많이 부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민준이는 그런 아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부모님 잘 챙겨줘서 고마워. 당연한 일인걸요. 어머니, 아버지는 저한테도 부모님이잖아요. 그 뻔뻔한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의 가면을 벗길 수는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저희의 건강은 나빠져만 갔습니다. 제대로 된 간병을 받지 못하니 당연한 일이었죠. 제 혈당 수치는 들쭉날쭉했고 남편의 근력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재활 운동을 제때 하지 못해서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는데 마침 민준이가 일찍 퇴근해서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세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신 거죠? 정미애 씨가 잘 챙겨드리고 있죠?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계속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유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잘 안 드셔서 그래요. 입맛이 없으시대요. 제가 이것저것 해드려도 조금만 드시고. 또 거짓말이었지만 민준이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더 아프세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노력해 볼게. 며칠 후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재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관절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미애 씨는 남편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아저씨, 혼자 운동하세요. 저는 다른 일도 많아요. 그런 정미애 씨를 보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굳어가는 몸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하루는 정미애 씨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개인 사정이 있다며 하루 쉬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정미애 씨가 와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날 저희는 하루 종일 굶다시피 했습니다. 유진이는 냉장고에 있는 김밥 몇 줄을 던져주고는 다시 자기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남편은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해 고통스러워했고 저는 혈당이 떨어져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유진이가 마지못해 저희를 돌봤는데 그것도 민준이가 곧 들어올 시간이 되어서였죠. 어머니,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미애 씨가 잘 돌봐드렸죠? 그 위선적인 질문에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참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응, 괜찮았어. 제 대답을 들은 유진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달 만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그리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민준이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희망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정미애 씨가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와 남편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야위어가는 제 모습과 이제는 혼자서는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괴롭히는 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민준이가 아내와 갈등을 빚게 될까봐, 우리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깨어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날마다 저를 짓눌렀어요.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저희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수척해진 저희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지신 거예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신 거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 먹고 있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민준이는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의 상태를 살피더니 더욱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재활 운동은 계속하고 계신 거죠? 남편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정미애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활 운동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휠체어에 앉혀놓고 방치하는 수준이었죠. 병원을 바꿔볼까요? 지금 다니는 곳보다 더 좋은 재활병원이 있다던데. 민준이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간병이 문제인데 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나간 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짐이 되고 있어. 남편의 더듬거리는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차라리 우리가 요양원에라도 가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민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생각하니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너무 힘들어서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숙 씨,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저는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정미애 씨의 방치, 유진이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점점 나빠지는 저희 건강 상태까지. 하지만 민준이 부부의 화목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알아. 하지만 우리 때문에 민준이가 불행해지는 건 더 견딜 수 없어. 영숙 씨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왜 그런 고생을. 제가 다시 가서 일하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숙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그만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정미애 씨는 귀찮다는 듯이 남편을 일으켜 세웠지만 남편의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완전히 휠체어 신세네요.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만. 정미애 씨의 그 무심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활기차고 건강했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왔을 때 남편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악화되신 거예요? 유진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아버님이 혼자 일어나려다가 넘어지셨대요. 정미애 씨가 말리는데도 고집을 부리셔서. 또 거짓말이었지만 민준이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위험하잖아요. 앞으로는 꼭 도움을 받으세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문이 막혔겠죠. 민준이가 다시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휴가를 내서 다른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더 좋은 치료를 받으면 나아지실 거예요. 저는 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병원이 문제가 아닌데, 간병이 문제인데, 하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민준아, 괜찮아. 지금 병원도 좋아. 아니에요, 어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부모를 향한 효심이 가득했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영숙 씨, 남편이 이제 완전히 휠체어 신세가 됐어요. 영숙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조금씩 걸으셨잖아요. 재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봐요. 이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영숙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리 며느님 눈치가 보여도 이건 아니에요. 아드님한테 말씀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영숙 씨는 볼 수 없었지만요. 못해요. 우리 때문에 민준이가 불행해지는 건 죽어도 못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의 앞날처럼 깜깜하기만 했죠. 다음 날 정미애 씨는 더욱 태만해졌습니다. 남편이 휠체어 신세가 되니 일이 더 힘들어졌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이제 완전히 못 움직이시니까 일이 2배로 늘었네요. 간병비 더 받아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존심 강했던 남편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비통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힘내요. 우리가 서로 있잖아요. 하지만 그 위로의 말도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침묵하며 견디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은 6월의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정미애 씨는 또 점심시간이라며 2시간째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저는 목이 말라 부엌까지 기어가다시피 해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은 방에서 혼자 누워 있었는데 아까부터 신음소리가 들려와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미애 씨가 벌써 돌아온 건가 싶었는데 인터폰을 보니 영숙 씨였어요. 저는 놀라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숙 씨, 어떻게? 영숙 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와 반찬통들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어제 전화 끊고 나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요. 혹시 며느님은? 유진이는 오늘 외출했어. 정미애 씨도 나가고 없고. 영숙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제 모습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광대뼈가 다 드러나셨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살이 빠진 건 알고 있었지만 영숙 씨의 그런 반응을 보니 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실감이 났어요. 영숙 씨가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정미애 씨가 장을 안 봐와서. 영숙 씨는 더 이상 듣지 않고 가져온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 반찬들과 고기 반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있었어요.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걱정해주는 영숙 씨가 너무 고마웠거든요. 영숙 씨가 밥을 차려주고 있을 때 방에서 남편의 신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영숙 씨가 놀라서 방으로 달려갔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떨어질 듯 위태롭게 누워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왔어요. 영숙이에요. 남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영숙 씨를 알아본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숙 씨. 영숙 씨가 재빨리 남편의 몸을 바로 눕히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욕창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방치하면 큰일 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미애 씨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 남편에게 욕창까지 생긴 줄은요. 영숙 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남편의 자세를 바꿔주고 제가 미쳐보지 못한 상처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버님이 왜 이렇게 되셨어요?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우리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한참을 울던 영숙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에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더 이상은 안 돼요. 제가 민준 씨를 만나야겠어요. 안 돼, 영숙 씨. 그러면 우리 민준이가. 하지만 영숙 씨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인가요? 어머니는 뼈만 남으셨고 아버님은 욕창에 제대로 돌봄도 못 받고 계세요. 이게 아들을 위하는 건가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 씨 말이 맞았으니까요. 영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 더러운 집안, 남편의 욕창, 그리고 뼈만 남은 저의 모습까지. 이 사진들을 민준 씨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격한 모든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미애 씨가 돌아온 거였어요. 영숙 씨를 보자 정미애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어르신들 뵈러 왔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간병인이라는 사람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정미애 씨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난 계약대로 일하고 있어. 계약대로요? 아버님께 욕창이 생기도록 방치하는 게 계약입니까?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민준 씨가 오시면 다 말씀드릴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르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다요. 정미애 씨가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감히 내가 이미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주제에 저는 떳떳해요. 하지만 당신은요? 이런 상태를 보고도 떳떳할 수 있습니까? 영숙 씨는 제게로 와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에 민준 씨 퇴근 시간에 맞춰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좀만 참으세요. 영숙 씨, 어머니,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예요. 더 늦기 전에요. 영숙 씨가 간 후 정미애 씨는 즉시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다급하게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두렵기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영숙 씨가 우리를 위해 나서주었으니까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면 우리 가족에게도 변화가 올 거라는 희망이요. 남편이 힘겹게 제 손을 쥐며 더듬거렸습니다. 잘 될 거야. 영숙 씨가 도와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무언가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정말로 민준이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왔고 둘은 아파트 로비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가 찍어둔 사진들도 보여주고 그동안 목격한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죠. 민준이는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지만 영숙 씨의 간절한 설득과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그러면서도 혼란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죠. 그 다음날 아침 민준이가 출근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집에 수리기사가 올 거예요. 보안 시스템 점검한다고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민준이가 몰래 CCTV를 설치한 거였어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복도에 아주 작은 카메라들을 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동안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민준이 앞에서만 살갑게 굴었고 정미애 씨는 여전히 우리를 방치했죠. 저는 민준이가 정말로 뭔가 알아차린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간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준이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고 유진이는 거실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따라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겨우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물컵을 들다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컵에 있던 물이 소파 옆에 놓여있던 유진이의 명품 가방에 쏟아진 거였습니다. 어머니, 유진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일그러지는 걸 봤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미안해. 실수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유진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와 거칠게 어깨를 밀쳤어요. 실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명품 쓰는 게 그렇게 못마땅했어요? 제가 밀려서 비틀거리자 유진이는 더욱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늙은이가 정말 왜 자꾸 사고를 치고 그래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늙은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바로 그때 방에서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아마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서 나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의 더듬거리는 말에 유진이가 돌아섰습니다. 아버님도 정말 맨날 집만 대면서 이 집이 요양원인 줄 아세요? 남편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를 움직여 제게 다가오려 했어요. 유진아, 그만해. 어머니한테 사과해. 사과요? 제가 왜요? 비싼 가방 버려놓고 사과는 누가 해야 하는데요? 유진이가 히스테리컬하게 웃으며 남편의 휠체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려다가 균형을 잃고 휠체어에서 떨어졌어요. 여보,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놀라서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함께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기어가며 울부짖었어요. 여보, 괜찮아? 정신 차려. 유진이는 그런 우리를 보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아이고, 또 시작이네. 맨날 이 난리야. 미애 언니 어디 갔어요? 하지만 정미애 씨는 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유진이가 혀를 차며 마지못해 다가왔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준이었습니다. 골프를 일찍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거실의 아수라장을 본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급히 달려와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죠.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유진이가 재빨리 자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실수로 내 가방에 물을 쏟으셨는데 제가 좀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하다며 먼저 쉬겠다고 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밤 10시쯤 거실에서 민준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잠깐 나와봐. 유진이가 나가자 곧이어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뭐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 다 봤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CCTV 설치했어. 며칠 전에. 그리고 오늘 내가 어머니를 밀치고 아버지한테 한 짓 다 녹화되어 있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습니다.
민준이가 노트북을 유진이 앞에 보여주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오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늙은이가 정말 하며 절 밀치는 유진이의 모습, 맨날 집만 되시면서 라고 소리치는 모습, 그리고 남편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는데도 방치하는 모습까지 민준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의 그런 무서운 표정을 봤어요. 이게 내가 알던 내 모습이야? 이게 정말 너야?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영상에는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은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날, 가면이 벗겨진 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죠. CCTV 영상을 확인한 그날 밤 이후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자상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단호한 변호사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칼날 같은 시선은 오직 유진이와 정미애 씨를 향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출근도 하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어요. 유진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고 정미애 씨는 그날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민준이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방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민준이가 들어와서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동안 저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공한 변호사가 된 후로 한 번도 울지 않던 아들이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운 후에 민준이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노인학대 신고서였습니다. 일단 경찰에 노인학대로 신고할 겁니다. CCTV 영상이 명백한 증거가 되고 영숙 씨의 증언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 기록도 확인해서 부모님의 건강 악화가 학대 때문이라는 걸 입증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 고소장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어머니를 밀친 건 명백한 존속폭행입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떨어진 것도 유진이의 행동 때문이니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어요.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래도 유진이는 내 아내인데.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내이기 전에 그녀는 범죄자입니다. 부모님을 학대한 범죄자예요. 세 번째는 민사소송 관련 서류였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겪으신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 오후 민준이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숙 씨를 불러서 진술서를 받았고 병원에 가서 저희의 의료 기록을 모두 발급받았어요. 그리고는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유진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준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경찰이라니.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결과야.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저희의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진이에게 말했죠.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유진이가 절박하게 민준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는 부부잖아.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민준이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부부?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한 짓을 하고도 부부라고 말할 수 있어? 그 다음 날 민준이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미애 씨의 신원을 조사하던 중 그녀가 유진이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오래된 친구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정미애 씨가 받은 간병비의 일부가 유진이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죠. 간병비를 빼돌린 거예요. 민준이는 즉시 유진이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했죠. 그리고는 정미애 씨도 공모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유진이에게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요. 가정폭력과 노인학대는 이혼 사유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유책 사유입니다.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에요. 유진이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민준이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CCTV 영상, 영숙 씨의 증언, 의료 기록, 그리고 간병비 횡령 증거까지 모든 게 너무나 명백했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민준 씨 좀 말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우리를 늙은이라고 부르며 밀쳤을 때, 짐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끝난 거야. 유진이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어요. 민준이는 정말로 변호사다운 치밀함으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이혼 소송도 빠르게 진행시켰어요. 그의 로펌 동료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한 달 후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진이와 정미애 씨 모두 노인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집행유예였지만 전과자가 된 거죠. 민사소송에서도 저희가 승소해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이혼 소송이 남았고 간병비 횡령건도 있어요. 끝까지 갈 겁니다. 민준이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감과 함께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와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의는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남편도 휠체어에 앉아 민준이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자랑스럽다. 민준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모실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의의 실현이란 때로는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민준이가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라는 것을 말이죠. 이혼 판결이 나온 날은 그해 10월 15일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던 날이었죠. 민준이는 법원에서 돌아와 저희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민준이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 치열하게 싸워온 결과였으니까요. 유진이는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야 했고
간병비 횡령건으로 추가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저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집중적인 회복 기간을 가졌어요. 퇴원을 앞두고 민준이가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영숙 씨 연락처 있으세요? 다시 모셔오고 싶은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영숙 씨를 다시 볼 수 있다니요. 퇴원 시기에 맞춰 영숙 씨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따뜻한 미소가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저는 영숙 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죠. 영숙 씨가 돌아온 후 우리 집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영숙 씨의 밝은 인사말이 울려 퍼졌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어요. 남편도 영숙 씨의 도움으로 다시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제 다시 열심히 해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숙 씨의 격려에 남편도 희망을 갖고 재활에 임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걸을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근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제때 약을 챙겨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니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따라서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퇴근 후 저희 방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새로운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걸 받아주세요. 이게 뭐니? 부모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제 다짐이기도 해요. 민준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평생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럼 안 돼. 넌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해야지.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뭔지, 효도가 뭔지를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남편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때문에 그러지 마.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리고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정말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예전보다 일찍 퇴근해서 저희와 저녁을 함께 먹었고 주말에는 남편의 재활 운동을 도왔어요. 영숙 씨도 가족처럼 우리와 함께 했죠. 정미애 씨는 간병인 자격을 박탈당했고 유진이는 전과자가 되어 재취업도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도 그들 나름의 벌을 받고 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이듬해 봄이 왔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보조기를 잡고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기적에 우리 모두는 감격했어요. 여보, 해냈어요. 걸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였죠. 영숙 씨가 밝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조금씩 더 나아질 거예요. 민준이도 남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우리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문득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영숙 씨,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그냥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서요. 영숙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다시 두 분을 도울 수 있어서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며 더듬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진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죠.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외면하지 마시라고. 잠시의 평화를 위해 부당함을 참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